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살다 책 3권을 1억 6천 주고 사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 한 권에 5천만 원 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천만 원이면 중대형 세단 한 대 값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책 소비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책을 사야 한다면 국민께 권장하기가 좀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정책적 방안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예정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보안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긴급 심의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이런 그 유사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서 말하자면 그 방송 그다음에 그 포탈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긴급 심의 제도,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그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방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세단 얘기하면서 총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뉴스타파 건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와 또 그 궤와 발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뉴스타파는 사실은 그 유사 언론, 인터넷 언론 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옮기는 예를 들면 공중파, 지상파, 그 종편 그리고 포탈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원천적으로 그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히 국회 차원에서도 보안 입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방송은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시고 특히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서희초 추모식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안 마련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교사들께 들어봤을 때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개정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서적 학대라는 문구인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규정에 마법의 칼처럼 선생님들을 좀 옥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서희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교사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학생 인권과 또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또 민원 같은 거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정말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좀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교사분들의 그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또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고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좀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전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고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시급하게 좀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그 마음 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시급하게 그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위기 교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시켜 드려서 치료를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고 네네. 그 직위 해제 관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서도 그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치라는 것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교원지휘법 개정이 또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 네.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금기처럼 되어버린 성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카르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어느 국가든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득권 그리고 카르텔 이런 것들이 공고화되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것이 혁신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내지는 나라 발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모든 정책은 좀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할 때는 그때의 정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정부는 그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그 정책이 있는 그런 비전 내지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뭐 비리라든지 제대로 원래의 원칙대로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하나의 그 세계에서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비리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과도하게 확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재원의 사용 또 국가 보조금이 지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래의 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되게 또는 불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그러한 비리 또 사교육이 일종의 하나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입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특정 학원이나 이런 쪽의 사교육에 몰려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가지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의 정상화, 이 노력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방향에 동의하고요. 저는 말씀하신 카르텔 외에 우리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 카르텔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켜온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먼저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2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해설을 보자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폭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 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되면은 현행법에 따른 법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서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입니다. 총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둘 다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의 대상이라는 데에서 모든 그 문제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 말고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이 성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에 대한 비판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현장에서 강제 교육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하나같이 시대착오적 교육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입니다.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이러한 답정너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 나아가서 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강사 양성하고 지정된 강사들이 전국의 강의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평원에서 이 강의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면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명단도 가려서 옵니다. 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의 자료와 강사명이 국민께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교육을 이렇게 국민에게 숨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물을 거고요. 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의 이런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하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습니다, 총리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을 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 자문관 같은 이름의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여성단체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들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공기관 곳곳에 퍼져 있어서 집계도 되기 어렵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32조 돌파했습니다.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집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성평등 사업입니까? 한부모 가족 3분의 2가 모자 가정이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면 한부모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고 남성이 많으면 그냥 예산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입니다.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여가부가 주도하는 답정여 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법 상식을 뒤흔드는 이 강제 교육, 전수조사에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칙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러한 정책도 아마 출발은 상당히 좋은 취지와 비전에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지금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지와 그런 비전은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성, 실용성 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국민 세금의 투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특정 그룹에 그냥 일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검토해 이런 문제에 주시겠습니까? 대해서는 하여튼 좀 항상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라던가 끼워 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모든 이것이 국민 세금의 보조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목적을 제대로 된 재원을 써서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딴 목적만 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꼭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이권 카르텔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네, 좀 일반적인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도 하지 않는 그러한 카르텔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이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양성평등원 교육원은 남성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라는 자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가부에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도 양평 원장은 자기 주장이 옳다면서 버텼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양평 원장이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하고도 여가부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철학에서 좀 정확하게 어떤 성인지 관점이나 양성평등 관점을 가졌던 부분이 좀 매우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여가부도 양평원도 대대로 여성 운동계 출신들이 장악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온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참담한 말들이 난무할 때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20대 남성들하고도 만나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하고 느끼는 부분이 군대 문제에 대한 시간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로도 그 보상하는 그런 패키지가 2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동안의 여가부가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병역 의무의 대상이 아닌 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회 남성분들께 고마움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군복무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 남성 모욕하는 대표 부처라는 그러한 오명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 진정성 보이려면은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이 뿌리 깊은 카르텔 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처럼 강도 높은 조직 개편안 같은 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여가부 지금 폐지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장관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또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재 여성 단체는 대다수의 보통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장 제가 이런 대정부 질문을 하면 여성단체나 진보 언론에서 총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 혐오니 갈라치기니 익숙한 공격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비 주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성별의 대표가 아닙니다. 부당한 공격에는 조금도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와 일치합니다. 청년 세대가 뽑은 제1의 사회 갈등이 성별 갈등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바쁜데 무슨 결혼이 되고 출산이 됩니까? 저는 국민 세금 받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망국적 성별 갈등의 주범인 여성단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역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치 집단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과 이권 공동체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역에 맞서 싸울 때 국민들께서도 비로소 정치의 쓸모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용기 있게 그 담대한 여정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